어, 인간과 구한 13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로서의 인간, 관계로서가 지난 시간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이번 시간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로서 단독자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로 인하여 어떠한 집단, 사회가 구성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은 물론 그가 속해져 있던 인간으로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래 단독자로 이 세상에 왔고 단독자로 하나님한테 갑니다. 나로서 가는 거, 나로 왔고 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로 온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나로 온 이 생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성장하면서 인간이 되어갑니다. 외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근데 이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가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매개체는 결국 언어,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 말과 그 말과 함께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 나는 저와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서 인간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돼요. 저는 사람에게 언어 능력이 없다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익숙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이제 어른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 보고 이 금수만도 못한 놈, 금수 같은 놈이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수, 그 동물이죠, 동물. 그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결국 언어 활동이죠, 언어 활동. 말과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서 우리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데 그러한 인간의 특징도 가지지 못한 인간, 그 못한 사람,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야단들을 치셨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언어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다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장애인들 뭐 장애우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냥 장애인이라고 저는 뭐 우나 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다 사람인데 우라는 왜 그런 이상한 말장난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 언어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고 그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신다고 해야 되나? 너무 언어가 어쨌든 그래도 언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 속에서 어떠한 그들만의 대단히 고유한 정체성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체성과 고유성은 결국 그 집단에 속해져 있는 개개인들 사이의 갈등, 결국 그것은 각 개인과 개인의 욕망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모두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공동체의 하나의 권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 권력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조금 황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상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일처제고 그 가정은 또 마음대로 이혼도 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젊어서 만나서 두 사람이 가정을 꾸미고 둘이 한평생을 백녀해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둘이 같이 이제 늙어서 뭐 한 사람 먼저 가고 좀 이따 뛰도 다른 사람이 뒤따라가는 거가 이상적인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사실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럽 사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시대 같은 경우만 해도 일부 일처제 사회였지만 로마 제국은 반면에 그때 이혼이 되게 쉬웠거든요. 아니면 일부 다처제 사회던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보다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 중동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이제 다윗도 뭐 마누라가 많잖아요. 부인이 많고 뭐 그런 게 일반적이었었다면 특이하게 그리스 로마는 일부 일처제 사회였지만 그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대단히 자유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 든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기독교 문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문명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평생을 같이 하는 건 되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냐라고 했을 때 다른 문명권에서 그 나쁘다고 얘기는 하죠. 좋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없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그게 강제화가 됐죠. 강제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가 들어서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다른 문명권으로 선교가 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 선교사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는 일부 일처제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프리카 선교할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걸 둘러싸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선교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과정에서 양쪽 진영에서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게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였고 아프리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술을 못 먹고 라마단 때 하여튼 뭐 그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여서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는 결국 일부 일처제 문제 때문에, 일부 다처제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선교하는데 큰 방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그 사람들 성경을 좀 본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다윗이 부인이 뭐 누구 막 쫙 나오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야 다윗도 이게 마누라가 여럿이었는데 왜 나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서양 선교사들은 이거는 구약의 얘기고 이건 지금 신약의 시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아니 그래도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되게 갈등이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가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 오히려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아프리카 교회가 일종의 토착화라고 해야 되나요? 현지화, 토착화 되면서 그런 문제, 이제 일부 다처제 같은 문제를 이렇게 그들의 문화로서 이제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된 이후에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의 그 일부 다처제라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이제 아시아 문화권에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가 생각보다 갈등이 없었어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선교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상황, 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해법이 있었습니다. 첩을 정리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상황은요, 여러분. 처첩의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부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한테 그래서 2명, 3명이 있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이 아니고 부인이 그냥 4명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4명 내지는 5명의 부인 사이에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화권에서는. 근데 동양 문화권,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는 정실 부인, 처가 있는 거고 그보다 아래인 이 첩이 있는 거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조선시대 말 구한 말이나 이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첩들한테 돈 주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서자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은 됐으면. 근데 아프리카 상황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서열, 그러니까 부인이 이게 부인이 여럿인데 그 중에 그러면 누굴 남기고 누굴 내보내지 뭐 이런 황당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이렇게 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지. 언어라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냐?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고려시대 때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고려시대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제 왕건 얘기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왕비가 여럿인데 왕비 사이에 서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왕자는 여럿인데 왕자들 사이에 서열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맨날 왕위를 둘러싸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왕위를 둘러싼 싸움에 외척이 끼어들게 되고 그래서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였단 말이에요. 고려 시대는. 근데 그런 고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조선은 유교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열을 분명하게 정한 거죠. 정실과 후처를 처와 첩의 구분을 그러니까 명확히 하면서 500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년이란 기간 동안에 후천적으로 그런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말조차도 언어조차도 처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 언어가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해지고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돼야 될 때 저항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없었던 거고 이에 반해서 그렇지 않았던 그냥 아주 말 그대로의 일부 다처제 사회였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돌이 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필요. 근데 뭐 아프리카에서 그럼 왜 그렇게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냐? 그것은 이제 그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대규모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엔 대규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쌀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 그다음에 하여튼 그러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된 그런 배경,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이 있었지만 아프리카의 상황은 달랐기 때문에 그거와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은 그들대로의 그런 발전을 해갔던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나 이 둘은 다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개개인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그가 속해져 있었던 집단, 그가 속해져 있었던 부족 내지는 국가의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최적화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고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조작하고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문명권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쌀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쌀농사를 그리고 비가 1년에 여름에 한꺼번에 몰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수로 사업에 필요할 많은 인력을 이 체계적으로 동원되어야만 했고 거기에 동원됨으로써 사람들은 뭐 노역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국가에 의해서 체계적인 치산치수가 되지 않으면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거기에 따르야만 했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유교적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관료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을 가장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교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동양에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이게 하이로키컬한 사고방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되게 뚜렷한 것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이러한 사고는 우리의 언어를 속에서 나타나서 또한 그것이 우리를 강화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말이 좀 삼천포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좀 예외였던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언어는 다른 지역 언어와 달리 언어성에 상하 구조가 없습니다. 존댓말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평칭인 지역이 있어요. 대규모 쌀농사를 안 짓는 지역. 제주도.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제주도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조금 다른 그들만의 정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내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체제 속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국가 체제 속에서 어차피 쌀농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렇게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을 통제하기 쉽게 모든 게 만들어졌는데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와 상관없으니까 좀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정서상 그런 상명하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 제주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이 좀 너무 나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는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를 통한 이야기를 통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우리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욕망하는 바를 실현하려고 하고 우리의 욕망이 근데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그 사회는 그 사회의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들어지는데 이 정체성은 결국 그 사회 구성원에게 또한 강요되고 그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세상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삐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삐딱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상식이라는 것에 의문을 많이 던질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 사회에서 퍼져 있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그냥 너무 상식같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러한 집단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유교 이데올로기 영향 때문에 집단주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단의 이익이 결국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관념은 뭐가 있냐면, 그래 나는 내 혼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약해서 나는 원래 착하고 싶은데 훌륭하게 살고 싶은데 난 이거밖에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체로서의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춘부들, 성매매 여성들 좀 이상한 방향, 그러니까 성매매를 한 사람이 과연 그 사람만의 책임이냐? 그 사람을 그렇게 한 이 사회가 나쁜 거야.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임이 없어. 응? 그 사람은 피해자일 뿐이야. 그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왜 그러고 살겠어? 부모한테 학대받았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그런 일 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주장은 다 그럴듯해 보여도 치명적인 문제점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고 선악에 악하다는 것을 피할 능력이 없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결국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모두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도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물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타까움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왜 많을까요? 그게 지들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타락한 부패 구조 속에서 거기에 기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들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나도 죄인이고, 한 사람으로서 나도 죄인이지만, 관계 속에서 모인 우리,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이 모인 우리 사회, 모두 다 그들만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타락한 곳이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 다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